제 이름은 전우원이고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는 수치스러운 사람의 손자이자 전재용이라는 악마 같은 사람의 아들입니다. 저 또한 악마이고 제 죄 포함해서 제 모든 이들의 죄들을 세상에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또한 중범죄자이고 제 죄도 밝히고 저도 처벌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 제 할아버지가 학살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광주 5.18 학살 책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광주하고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광주 학살 대해서 모른다 난. 왜 모르세요? 직접 책임 있으시잖아요. 이거 진짜 책임진다. 1,000억 원 넘는 추징금과 고액 세금 언제 납부하실 겁니까? 한 말씀 해주세요. 네가 좀 해주라. 알츠하이머라고 하시더니 어떻게 골프는 치시는 거예요? 저랑 이렇게 정상적인 대화가 가능하신데 야. 광주의 시민들을 무차별하게 청갈. 네, 명함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이슈 지금 영상으로 전해드렸는데요. 지금 어제 밤부터 오늘까지 참으로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지금 뭐 얼굴은 약간 좀 가렸지만 이름이 공개가 됐죠. 전우원 씨인데요. 앞서서는 오늘 오후에는요. 유튜브를 통한 생방송까지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장시간 동안 뭔가 질문도 받고 얘기도 하는 상황을 계속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제목은 이렇습니다. 전두환 손자의 돌연 폭로, 도대체 무슨 일? 이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 지금 그 일가 가족들에게입니다. 자, 우선요. 화면으로 가게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실 수도 있어요. 그 전두환, 이순자. 그 사이에서 지금 아들이 3명이죠. 여기 전재국 씨, 전 시공사 대표, 그다음에 전재용 씨. 지금 그리고 그 아래 손자인 전우원 씨가 있는 겁니다. 여기 뭐 연예인 이름도 나오죠. 그리고 여기 보면 막내로 전재만 씨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전우원 씨가 위에 보면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그리고 뭐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관련된 일가에 대한 얘기를 지금 꺼내놓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요. 앞서서 영상으로도 잠시 소개해드렸는데 구체적 내용 화면으로 있습니다. 보시죠. 자, 이겁니다. 할아버지 보고 학살자라고 그래요. 물론 전두환 전 대통령 관련해서 학살자란 표현, 특히 뭐 광주를 갔을 때 이런 데 나온 날이 했는데 손자 입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 범죄를 밝힌다고 합니다. 자, 이 내용, 이 영상들이 알려진 뒤에 아버지죠. 부친인 전재용 씨. 아들이 심한 우울증으로 입원 치료를 반복했다. 이런 얘기를 꺼냈습니다. 다음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부친 전재용은 사기 행각, 전재만은 검은 돈 냄새, 검은 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리고요, 다시 전재용 씨. 아비로서 잘 돌보지 못한 제 잘못이다. 피해보게 된 지인들에게 죄송하다. 이렇게 또 설명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맞서지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럼요. 이 손자인 전우원 씨는 왜 하필 지금 가족, 일가와 관련된 폭로에 나섰을까? 이게 좀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하거든요. 자, 전문가 연결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승재현 선임 연구위원 지금 전화로 연결돼 있는데요. 승 연구위원님 나와 계시죠? 네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가장 궁금한 거는요. 손자 전우원 씨의 폭로인데 이게 도대체 폭로를 하는 이유가 뭐라고 좀 분석을 하시겠습니까? 사실 저 전우은 씨의 마음에 달려 있는 이야기지만 예. 전우은 씨가 이 폭로를 하고 난 다음에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또 이렇게 자기의 그렇습니다. 내심을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그 절차가 그 내용이 있었는데 예. 거기에 내용에 들여다보면 이런 예. 이야기를 합니다. 어. 자기가 병원에 일정 기간 입원했었는데 그 입원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이렇게 종교적인 약간 이야기를 해요. 종교적인 입장에서 자기가 회개를 하고 이야기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 사실 또 반대편에 있는 그 전원우 씨 아버지의 입장은 예. 옛날에는 어제까지는 전화도 잘했는데 갑자기 돌변해서 나를 악마로 이야기를 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라서 사실 이 부분은 오늘 지금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예. 우리 기자들과 저도 좀 이 이야기가 왜 이런 배경이 나왔는지는 그 전우원 씨의 주장뿐만 아니라 예. 그 기타 배경 사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나는 마약도 하고 성범죄를 저질렀다. 미국에서 처벌받느냐 한국에서 처벌받느냐 더 중요한 더 가중처벌받는 곳에서 나는 처벌받겠다. 이런 좀 추상적이고 좀 일반화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수사의 어떤 좀 이렇게 압박 때문에 이렇게 됐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병원에 입원해서 좀 이렇게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자기 할아버지죠. 전두환에 대한 좀 이렇게
과거에 쌓여있던 그런 어떤 잘못을 뉘우치면서 이야기가 나왔는지는 좀 우리가 더 들여다봐야 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부친인 전재용 씨의 설명에 따르면 약간 아프다라는 취지의 설명을 내놨거든요. 어떤 그거에 대한 네. 뭐 해명일까 설명일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오늘 이 전우원 씨의 이 폭로 내용을 뭐 기사로도 보시고 아까 유튜브 영상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분이 생방송도 했거든요. 그 내용을 네네. 좀 들어보면 혹시 가족에 대한 원망 이런 게 좀 많이 담겨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건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뭐 저도 가족사라서 저희 같은 삼자가 이야기하기가 되게 좀 부담스러운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예. 이게 지금 반론권이 지금 보장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죠. 제가 이렇게 하는 거는 전우원 씨 주장인 입장이고 거기에 내용을 기초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점 시청자분들께 먼저 말씀을 예, 드리고 그렇습니다. 예. 이 전우원 씨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새어머니하고의 갈등은 분명히 존재했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전우원 씨는 지금의 아버지의 가족사를 말해서 참 좀 죄송스러운데 그 예. 전처의 아들이에요. 전처의 아들이고 지금 이제 전두환 씨의 지금 이제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아버지라는 사람은 뭐 이거 다 실명으로 이야기하고 싶은데 실명 이야기도 될 것 같지만 좀 실명은 제가 웬만하면 자제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새롭게 결혼한 사람. 그 우리나라 연예인과 결혼해서 예. 이 전우원 씨 입장에서는 새엄마인 거예요. 그래서 새엄마하고 어떻게든지 잘 지내려고 노력했는데 그 부분이 뒤틀려졌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 아버지가 그러면 우리 둘이 살자. 그러니까 엄마와 갈등이 있으니까 그럼 우리 둘이 살면 네가 좀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본다면 예. 그런 어떤 그 인터뷰를 했는 내용을 본다면 가족사 안에서 새어머니와의 갈등 부분은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지금 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지금도 유튜브로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다 그래요. 지금 잠시 멈췄다가 예. 다시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요. 지금 예. 본인이 쏟아낸 여러 가지 주장과 얘기 중에서 이 귀를 잡았다고 할까요? 일단 네. 본인은 이렇게까지 하는 게 회개한 결과라 회개를 했다. 그 결과로 해서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얘기하면서 동시에 할아버지죠. 본인의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 학살자로까지 표현을 합니다. 네네. 많은 분들이 좀 눈길, 주목을 하던 대목이 이거였거든요. 글쎄요. 네네. 이건 어떤 생각에서 이런 일을 꺼낸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분명히 이제 오늘 올린 사진에도 보면 이게 손자 사진이에요. 그 전두환 씨하고 이제 두 사람이 이렇게 있는 그 사진을 보는데 아마 어릴 때 그런 어떤 트라우마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저도 제 귀를 잡았는 게 두 가지가 예. 할아버지 전두환은 영웅이 아닌 범죄자일 뿐이다. 예. 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새어머니는 검은 돈으로 생활하고 있다. 25만 원뿐이라더니 그 손녀는 호화 결혼식을 하고 있다. 예. 이렇게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사실 이게 일방적인 주장인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전두환 씨는 영웅이 아니고 범죄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생각하는데 그게 사실상 재판 과정에서 아직 드러났는 게 없고 전두환 씨가 분명히 추징금도 덜 냈는 상태에서 사망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 사망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함부로 맞다 안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제 주관적인 측면이라서 예.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징금을 아직도 930억 가까이 내지 않았다는 부분은 분명히 있고 그 내란죄로 확정 판결 받았던 사람은 맞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추징금 얘기 살짝 하셨는데요. 지금 뭐 네. 한 1,000억 가까운 돈이에요. 그 추징금 아직 추징이 안 된 돈이요. 그런 네네네. 상황에서 손자가 검은 돈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게 무슨 연관된 거를 알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좀 떠올리게 되는데 지금 네네. 추징금 환수는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까? 이게 두 가지를 제가 법리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예. 재산형 등의 집행에 관한 검찰 집행 사무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규칙에 예. 따르면 그 벌금과 추징금은 일신 전속적 권리라서 당사자가 사망하면 그 사람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추징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두 가지 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 부패재산 몰수법, 그리고 저도 굉장히 이 법을 입법할 때 노력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공무원 범죄 몰수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전두환 추징법이거든요. 공무원 예. 범죄 몰수법이. 이게 제3자에게 이 돈이 건너갔을 때 3자가 이 정을 알고 돈을 받았다면 예. 그 3자에게도 추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당사자가 이야기했는 거는 내가 대학교 등록금을 받을 때에도
직접 돈을 받은 게 아니라 우리 집에서 일하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았고 위자료도 제3자로부터 돈을 받았다. 예. 그리고 이건 확인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전두환 씨 연희동에 뭐 금고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얘기까지 마지막에 하더라고요. 내 계좌를 추적해 보면 이러한 검은 돈의 흐름을 알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예. 이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부패재산이고 잘못된 추징금은 반드시 발본세관 밥숟가락 하나도 저는 빼앗아야 한다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정말 비자금이 이렇게 제3자에게 넘어가서 그 3자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 돈을 이렇게 전달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검찰이 들여다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 범죄 몰수법을 가든 부패재산 몰수법을 가든 제3자로부터 추징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가 내놓은 그런 돈과 관련된 진술들 지금 계속하고 있거든요. 이게 네네. 뭔가 새롭게 추징에 들어갈 단서를 제공하는 그런 작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십니까?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뭐 제가 참 조심스러운 말인데 예. 지금 주장하는 그 유튜브 방송을 보더라도 예. 우리가 조금 들여다볼 때 그 일반적인 어떤 서사 형태의 나열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정확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서사 형태로 검은 돈일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 나는 성범죄도 저질렀고 마약 범죄도 저질렀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그게 뭐냐. 예. 그다음에 이 검은 돈이 어떤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를 할 때는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객관적 사실의 바탕을 둔 주관적 혐의로 수사를 한다 그러거든요. 그럼 객관적인 사실이 밝혀지면 수사는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정도면 아직 예. 객관적 사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사 정도는 한번 들여다봐야 되지 않느냐. 적어도 가족 내부에서 나온 예. 어떻게 보면 휘슬블로이잖아요. 내부 예. 고발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들여다봐야 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분명히 추징되지 않는 930억, 약 1000억에 가까운 돈이 존재를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들여다보는 게 검찰도 이런 얘기했습니다. 전두환 씨가 사망했다 할지라도 예. 그 부분에서 추징되지 않는 부분은 우리가 끝까지 면밀하게 검토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예. 저는 추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추징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자, 승 연구원님 마지막 질문 좀 하나 드리겠는데요. 네, 오늘 네. 뭐 기사도 보시고요. 아마 유튜브 방송하는 것도 좀 챙겨 보신 것 같은데 지금 전우원 씨가 계속 쏟아내고 있는 얘기 중에서 지금 승 연구위원께서 가장 주목해서 들었던 부분이 있으시다면 어느 대목이 좀 있습니까? 뭐 저는 어차피 개인적인 어떤 범죄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어요. 자기가 마약을 하고 성범죄를 했으면 그건 당연히 처벌받아야 됩니다. 예. 그런데 그건 당사자의 주장인데 제가 지금 보는 건 대한민국 형사사법의 정의가 실현돼야 되는 거고 예. 그 정의 실현 중에 하나는 분명히 확정 판결 후에 추징금 2,000억 정도 중에서 935억은 추징 안 됐다는 거거든요. 예. 그럼 추징 안 됐을 때 그걸 추징하는 게 대한민국 에 있어서의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왜 계약 등록금이 제3자를 통해서 갖는 건지 그리고 왜 위자료 같은 것도 그게 사실이라면 왜 갖는 건지 그리고 당사자가 직접 자기 계좌를 확인하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떤 건지 아니 수사라는 게 그렇잖아요. 사람을 처벌하는 것도 맞지만 예. 정말로 그 수사를 해서 범죄 혐의가 없으면 범죄 혐의를 털고 가는 것도 수사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수사라는 기본적인 어떤 팩트 속에서 이게 진실인지 아니면 이게 그냥 당사자의 일방적인 주장인지는 한번 체크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승재현 선임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사실은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의 지금 일방적인 주장인 거죠, 지금. 그 주장에 대해서 아직까지 상대편에 대해서 상대편 내놓은 구체적인 설명은 아직 없는 거예요. 부친인 전재용 씨 정도만 약간 좀 전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고 약간 애비로서 못 챙겼다 약간 이런 취지의 설명만 내놓은 상태 때문에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파장 자체만은 굉장히 크게 지금 일고 있는 건 분명히 보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요. 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가 특히 이 검은 돈에 관해서 언급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요. 정치권에서 나온 반응도 있었습니다. 묶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 가족이 아마 행하고 있을 범죄 사기 행각에 관련돼서 이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되고자 동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이자가 미국에 와서 어디에라도 숨겨져 있는 비자금을 사용해서 겉으로는 선한 척하고 뒤에 가서는 계속 악마의 짓을 못하도록 여러분이 꼭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저도 죄인이고 제 죄는 제가 달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없다던 저희 가족들은 어디에서 모를 돈이 계속 나와서 아직도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손자의 폭로를 보면서 의미 있는 거는 자기 할아버지에 대해서 네, 네, 증언한 거. 네. 우리 할아버지는 학살자다. 네, 영웅이 아니고 영웅이 아니다. 학살자다. 네. 범죄자다. 네. 이렇게 이야기한 거는 상당히 그 심금을 울리는 이야기죠. 그래요. 이 말은 상당히 울림이 클 거예요. 네. 소위 한 나라의 대통령 했던 사람들이 부패와 비리 규모가 엄청났다. 네. 그러고도 그 사람들이 반성할 줄 모른다. 그런 점들이 자기 손자 이불을 통해서 세상에 증언했으니까 네. 뭐 여러 가지로 울림이 클 거예요. 네. 그런. 자, 정기남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개영 교수님. 일단 추징금 얘기, 아까 좀 전문가 연구에서도 굉장히 좀 뭐랄까요, 좀 큰 관심을 그쪽이 관심이 아니냐 사실은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이 900억 원이 좀 넘습니다. 1000억이 좀 안 되고요. 그리고 이거에 더해서 지금 세금 미납도 한 9억 정도 된다 그래요. 지금 그렇게 알려진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건 사실 멈춰버린 상태예요. 그동안 추징이건 어떤 징수가요. 자, 그동안 추징을 못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뭐 이런 시각이 있었는데 지금 뭔가 새로운 단서가 나왔다고 볼 수도 있다는 설명도 있었습니다. 지금 상황 이거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정확하게 지적이 저는 했다고 보여지는 것이 예. 그동안 전두환 씨 일가와 관련된 그 이른바 전 재산을 다 몰수해야 한다라고 예. 하는 게 국민 정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추징금 중에 2,205억인가 됐었어요. 그 추징금 중에서 925억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금은 또 별도로 있는 것이고요. 예. 자, 이걸 어떻게든 간에 환수해야 될 텐데 이번에 저 손자의 어찌 보면은 내부 고발과 같은 주장으로 인해서 저는 새로운 어떤 단서가 주어진 것 아닌가 예. 이렇게 좀 볼 필요가 있겠다. 자, 그러면은 어쨌든 이 검찰의 역할은 이제 이 검찰에도 주목을 받게 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자, 그동안에 검찰에게 그 추징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검찰의 논리는 뭐였냐면요. 법리 검토를 통해서 계속 추징금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다 했어요. 자, 그러면 그동안 무슨 노력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새로운 단서가 제기된 만큼 저는 우리 검찰이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결국은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예. 수사 의지가 있다면 예. 저는 얼마든지 추징해 볼 수 있는 여지가 만들어진 것 아니겠느냐. 물론 여기에서는 본인이 예, 정의남 교수님. 본인 계좌 예. 추적까지도 오. 의사를 제안한 상황이잖아요. 예. 그런데 과연 검찰이 예. 지금 저희 전 의원 씨의 그 아버지 되는 부친, 예, 전재용 씨. 부친의 주장이 뭐 거의 우울증 환자, 약간 좀 뭐 약간 더 아프다는 심하게 얘기하면 취지잖아요, 뭐 지금. 정신병력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 상황을 먼산 구경하듯이 놓고 보면서 별다른 어떤 그 진전을 검찰이 끌어내지 않는다면 저는 국민적 지탄을 받게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윤석열 정부 검찰 제일 잘하는 게 뭡니까? 압수수색, 관련자 소환 예. 이런 거 통해서라도 이걸 추징해내겠다라고 하는 저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 저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네, 제가 신조 의원님. 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벌써부터 지금 발언하신 거 보니까 저 발언의 진위라든가 예. 또 구체적으로 뭐 압수수색 할 만한 무슨 단서가 나왔다든가 그런 것도 없는데 벌써부터 정치 공세잖아요. 그럼 제가 거꾸로 물을게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뭐 했어요? 전두환 전 대통령 재산 찾아내려고 뭐를 얼마나 노력했다고. 그러니까 저런 거를 가지고 바로 그냥 무슨 윤석열 때리기 저렇게 하는 거 보고 그러니까 이런 거 다룰 때는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저분이 그렇죠. 정상적인 상태에서 발언을 한 건지 예. 그리고 앞으로 뭐 좀 몇 번 들어보면 알 거예요.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지금 저는요 전두환 전 대통령 광주에서 그 우리 양민 죽인 거 잘못됐고요. 그다음에 추징금 그런 거 제대로 납부 안 하고 있는 거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예. 그걸 바로 잡아야 된다고 했는데 그 벌써 몇 번의 정부가 거치면서 여야 정권 교체 몇 번 되면서 이런데도 제대로 안 돼 온 거예요. 그리고 저 손자의 얘기를 가지고 또 무슨 정치 공세를 하려고 하는 거. 예.
그러니까 일단 저 압수수색을 할 만한 예. 그죠? 뭐 이 검은 돈의 실체, 예. 뭐 냄새 얘기만 했지 무슨 뭐 실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뭐 압수수색 할 만한 단서가 나왔을 때 예. 그때 얘기도 늦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이거 아마도요. 지금 국회 상임위 예를 들어 법사위 같은 데 열려서 검찰 관계자 출석하는 데서 야당 쪽에서 굉장히 또 압박을 하지 않을까요? 신주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 단박에 내일부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요? 이거? 이뭐저 여기에 대한 뭐 진실 여부나 이건 별로 관심 없고 아 이거 오. 윤석열 검찰 때리기에 딱 좋은 소재구나. 그거 하나만 지금 꼽혀 있는 거예요 민주당 쪽 분들.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한마디만 더 예, 한마디만 붙이면요. 어떤 신빙성 있는 자료를 근거로 해서 검찰이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제가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예. 지금 압수수색 소환 조사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 윤석열 정권이 제일 잘하는 게 그거니 예. 그동안 검찰은 늘 법리 검토만 하고 추적하고 있다고만 해왔단 말이에요. 이런 새로운 단서가 제기됐을 때 예. 다시 이 문제를 좀 열어놓고 이 문제를 국민적 분노를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수사하겠다. 예. 그동안 검찰이 보여준 게 뭡니까? 문재인 정부 검찰 얘기하는데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고 윤석열 정부 때도 그랬고 예. 증거를 트럭으로 갖다 줘도요. 검찰이 수사 의지 없으면 수사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요. 글쎄요. 내일부터 또 정치권 이 주제가 갑자기 정치적 주제로 흘러갈 수도 있겠다는 단순히 어떤 일가의 얘기로 그치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두 분 패널 말씀 드리니까 드네요, 지금요. 자, 아까 봤던 가계도 좀 다시 한번 좀 불러올까요? 고 전두환 전 대통령 아들이 3명이죠. 여기 전재국, 전재용, 그리고 막내 전재만입니다. 뭐 지금 미국에 거주하는 경우도 있고, 뭐 아닌 경우도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김연아 전 의원님 최근에 시간이 좀 지났네요. 과거 박정희, 노태우, 그다음에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들, 되게 이제 장남들이죠. 아들들이 모임을 했어요. 얼마 전에. 그러면서 뭔가 사회적 통합의 물꼬를 트자, 여야 가리지 말고 이런 취지의 모임을 했다라고 소개가 됐거든요. 그리고 설명도 좀 있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한 말 중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들, 장남인 전재국 회장. 여기 보면 지금 전시공사 대표로 돼 있죠. 지금 뭐 음악세계 회장 이렇게 소개도 되고 있는데 전재국 씨도 초청을 하려고 했으나 뭐 상황이 여의치 않았다. 다음번에는 같이 하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 전재국 씨 이거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발칵한 상황에서. 글쎄요, 좀 공개적인 자리에 얼굴을 내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전두환 씨는 뭐 저는 천벌을 받은 것 같네요. 자기 자녀들, 특히 자기의 손자가 할아버지를 부인하고 어떤 학살자라는 가족의- 표현을 썼습니다. 네, 그다음에 뭐 그게 맞던 안 맞던 간에 예. 사실 가족들의 입에서 저런 얘기가 나오기는 쉽지 않죠. 그 자체가 이제 비극이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전원 씨 같은 경우도 새엄마하고의 갈등이 굉장히 증폭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가정이 행복하지 않다는 것이고요. 또 돈이 뭐 어디서 들어오던 간에 돈이 많아도 저렇게 불행해질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예. 개인적으로는 뭐 전두환 전 대통령은 법의 심판으로서는 국민들의 예. 원하는 수준만큼 심판을 받지 못했지만 이미 그 가게에서 그에 합당한 많은 죄가를 치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이 추징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전두환 씨의 세 아들들이 예. 사재를 털어서라도 추징금을 내겠다 이렇게 공언한 적이 있어요. 아. 예, 근데 우리가 뭐 다른 걸 다 떠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이번 그 손자의 발언을 통해서 좀 생각해봐야 된다. 그 의사가 오. 진심이었는지 예.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물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아까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이 뭔가 법적인 죄값은 국민적 판단에서 좀 미흡한 거 있지만 이 가족이 이런 모습 자체가 이게 엄청난 죄값 아니야 이런 생각이 했는데 상대적으로 노태우 전 대통령은 조금 비교가 되나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약간 결이 달랐던 것 같아요. 어. 노태우 전 대통령은 이제 말년에 예. 본인의 죄가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많이 인정하시고 했던 것들. 근데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죽음 앞에서 살아온 나날을 되돌아보면서 예. 자기의 공과에 대해서 반성하고 이러는 게 있는데 전두환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그런 모습에 있어서는 굉장히 인색하지 않았나. 그게 아마 국민들에게 돌아가시고 나서도 굉장히 공분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손자의 어떤 폭로성 주장이 주목을 받는 것도 아마 그런 배경을 국민들께서 지금 느끼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좀 주목을 받는 걸로 보이는데
김영주 전 의원님. 예. 일단 도대체 이 상황이 뭘로 이해가 되시는지 하고 그동안 추징이 잘 안 됐잖아요. 거의 1,000억 가까운 추징이 안 됐는데 글쎄요. 차명으로 혹시 무슨 재산이 뭐 은닉돼 있거나 뭐 이럴 가능성이 그동안 뭐 소문처럼만 있었거든요. 이건 좀 어떻게 좀 보셨어요? 글쎄 뭐 첫 번째는 의지인 것 같고 그 배경은 저도 뭐 어떤 그 새엄마와의 관계 또 아버지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 또 개인적인 어떤 뭐 정신건강적 차원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뭐 그게 종교하고 연관이 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그것은 제가 더 알 수 없기 때문에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 사안들은 결과적으로는 지금 한편으로는 뭐 국민의힘에 대한 연관성과도 연계되어 있습니다. 오. 지금 현재 우리 김재원 최고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5.18 관련된 5.18 얘기. 관련 부분과도 다시 상기가 되는 이제 그런 부분과 연계되어 있어서 상당히 국민의힘의 악재가 되는 것 같고요. 방금 살짝 들었습니다마는 검은 돈이 있다면 미국 모처에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선척 흘리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온 이상 안 나왔다면 모르지만 나온 이상 그렇다면 아까 우리 저 초기에 전화 인터뷰하신 예. 어떤 연구원 말씀처럼 전문가 말씀. 예, 전문가 말씀처럼 그런 말이 나왔을 때 전혀 모르는 척하고 수사를 안 할 수는 없지 않냐. 그럼 본인하고 만나서 과연 그렇게 말한 배경이 뭔가라고 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짚고 넘어갈 필요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한 예, 신지호 전 말씀드리면요. 예, 저게 저 전 우원 씨라는 분이 예. 뭔가 정말 검찰이 새롭게 액션을 취할 만큼의 뭐 좀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할지 여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예. 그리고 그 아버지가 우울증, 정신병력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 가능성도 우리는 지금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 할 만한 그게 없어요. 근데 제가 얼핏 제 촉으로는요. 예. 그 할아버지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그런 뭐 학살자라는 표현, 아버지에 대해서 악마라고 하는 표현 이런 것들이 이 정제된 상태가 아니라 저렇게 불쑥불쑥 나오는 거 보면은 약간 이 안정된 상태에서 차분하게 나오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이 국가에 대해서 갖고 있는 게 있고요. 예. 가족사 간에 우리가 굳이 알 필요도 없는. 그렇죠. 우리 같은 사람들 굳이 알 필요도 없는 뭐 가족사는 또 뭐, 간의 예. 무슨 원한. 예. 그 가족사 간의 그 가족 구성원 간의 원한이 그 공격하는 데 있어서 그런 뭐 그 국민들이 다 알아야 될 광주에서의 비극 이런 것까지 또 동원해서 하는 걸 수도 있고 근데 정확한 걸 모르겠어요, 솔직히. 예. 그래서 이게 무슨 뭐 벌써부터 뭐 압수수색을 하네 마네 뭐 이렇게들 이제 김치국도 마시는데 의외로 그냥 허무하게 끝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검찰이 뭔가를 예. 액션을 취할 만큼의 뭐 정보도 안 나오고 아주 뭐 허무하게 끝날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알겠습니다. 짧게 한 말씀만 드리면 좀 예. 균형을 갖추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예. 드리면 저는 뭐 단정적으로 얘기할 사안은 분명히 아닙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전우원 씨가 예. 본인이 벌써 아버지가 자기를 환자 프레임으로 만들어갈 것이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이미 우울증으로 정신병을 뭐 겪었던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신과 감정 서류까지 다 제출했다는 거예요. 그 스님 스스로 밝혔죠. 스스로 그런 얘기를 밝혔다는 거 꺼내고. 아니에요. 예. 이런 걸 보면 이걸 오히려 그 집안 내부의 싸움일지라도 이제는 저 고발에 나섰던 전우원 씨의 를 예. 악마화하는 전시 집안의 내부 분위기일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좀 균형 있게 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입니다. 자, 굉장히 예상치 못한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뭔가 주장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폭로성 내용이 담겨 있는 주장을 꺼내요. 자, 진실을 가려내는 문제.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기도 하죠. 뭔가 좀 더 시간이 지나가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어떤 반응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좀 더 가다듬어지는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직은 100% 뭐가 확실하다고 얘기는 할 수 없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좀 길게 짚어봤는데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시죠. 자, 두 번째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과를 한 이재명. 그동안 사과 요구 참 많았는데 일단 했어요. 어제 당원들과 대화할 이 방식을 통해서 사과를 했는데 밖으로 총구 돌리기인가? 물음표가 찍혀 있습니다. 총구를 밖으로 돌린다. 그럼 지금까지는 총구가 내부를 향하고 있었다. 이런 뜻이 될 것 같네요.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요. 어제 오후 늦게까지 진행이 됐거든요. 당원들과의 만남. 거기서 이재명 대표가 한 얘기 좀 정리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번에 유명을 달리하신 그분은 제가 만난 공직자 중에 정말로 가장 성실하고 가장 청렴하고 정말 최선을 다하는 진짜 공직자의 표상 같은 분이었어요. 이게 어쨌든 제 곁에 있었다는 이유로 사실은 당한 일이어서 뭐 저로서야 참 제가 뭐 어떤 방식이든 간에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인데 저만 잡으면 되지. 저를 잡기 위해서 주변을 잡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져서 정말 안타깝고 죄송하고 그렇습니다. 너는 왜 나와 생각이 달라? 라고 해서 막 색출하고 또 막 청원해가지고 망신을 주고 공격을 하면 이 당의 단합을 해치잖아요. 적대감이 더 강화되겠죠. 그럼 누가 손해입니까? 민주 진영 전체가 사실은 점점 피해를 입는 거예요. 그 집안에 폭탄 던지는 거하고 똑같죠. 집안에. 그러면 이게 우리끼리 싸우느라고 자멸하는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낙연 전 대표님, 우리 당에 정말 소중한 정말 자원이시거든요. 예. 아, 정말이에요. 이게 당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자, 여러분, 이게 큰 차이인데, 당이란 다양성이 생명이고, 달라야 시너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사실 비명계에서 나왔던 불만들, 그러니까 강성 지지층 좀 말려달라, 그러니까 그런 얘기 했어요. 그리고 사과도 뭐 하라 이런 얘기까지 다 꺼내놓고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공격 이것도 좀 어떻게 막아달라는데 그런 얘기를 꺼냈거든요. 그런데 당원들의 반응이 지금 들어보셨지만 그다지입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다음 화면 좀 보시죠. 이게 오늘 좀 알려진 내용인데요. 이게 이 광고 트럭이에요. 근데 이 트럭을 놓고 시위를 하는데 뭐라고 썼는지 일단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쪽 화면 왼쪽에 있는 트럭인데요. 국민은 이재명을 믿는다. 당대표 흔들기 그만하라. 이거 누구 보고 들으라고 한 얘기인지 짐작가시겠죠? 그 옆에 거 좀 보죠. 77.7%의 당원의 뜻 거스르지 말자. 국회 앞 비명계 의원 사무소 두 군데 국회 앞에도 있고요. 비명계 의원으로 꼽히시는 대표적인 분들을 그 지역구에 이런 트럭이 돌아다니고 있답니다. 지금. 트럭 시위입니다. 자, 정기랑 교수님. 어제 방송에서 말렸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총구는 밖으로 가야지 내부가 아니라고. 그리고 폭탄 던지기 안 된다고까지 했습니다. 말려도 안 되는 겁니까 이거? 말려도 쉽진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왜 이재명 그렇습니까? 대표의 어제 발언, 예. 사과 또는 그 총구를 밖으로 돌려야 한다라고 하는 발언의 어떤 진정성에 대해서는 뭐 공감을 합니다만 예.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 늦었다. 저는 오히려 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좀 더 어떤 결별 각오까지 그런 각오해야 된다. 그럼 당원 지지하는 강성 당원들과의 결별까지 가고야 된다는 이게 말씀입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제 요청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유튜브 뭐 만남을 통해서 자제 요청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예. 보다 단호한 태도를 보여준다는 취지에서 결별 각오의 어떤 의지까지도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지금의 예.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위기를 얘기한다면 예. 크게 봐서 두 가지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는 이재명 대표로 인해서 생겨난 사법 리스크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예. 두 번째는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한 팬덤 정치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이 두 가지 문제를 이재명 대표가 말 그대로 제대로 이걸 해결해내지 못하면 예. 지금 처해 있는 정치적 리더십의 위기를 극복하기 저는 굉장히 어렵다. 자, 이제 와서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보여줬던 모습에서 탈피해서 소통, 통합, 행보 정말 중요합니다. 예. 자, 만나면 만날수록 저는 당의 단합력은 높아질 거로 보여집니다. 예. 자,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강성 지지층 지금 약 120만 권리당원 중에 예. 약 3, 40만 정도로 추정됩니다. 어. 이분들이 일사불란하게 무엇을 행동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또 예. 이분들이 어떤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공간은 있어야겠지만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표출되는 강성 지지층의 어떤 요구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표가 자제를 시키고 또 오히려 계속되면은 말 그대로 뭐 경찰 고발이라든지 당에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라도 예. 제지시키겠다라고 하는 이것은 곧 민주당을 살려내기 위한 보육지책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호소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어제 정도 수준의 당부 가지고는 부족하다. 뭔가 좀 더 강하게 절대 안 된다든가 아니면 더 이상 이런 모습이 비춰지면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약간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는 가야 된다 이런 말씀 들리는데요. 어제 당원들과 대화 중에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수박 칠적 포스터 얘기도 있었거든요. 이거 소개 많이 됐는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게 어제 주제로 올라갔어요. 여기 보면 수박 칠적 처단하자 그러면서 여기 문재인 전 대통령, 이낙연 전 대표 얘기 꺼냈잖아요.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 얼굴까지 들어가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게 과연 지지층들이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 막 이런 엄청난 논란이 있었던 포스터였거든요. 자, 이와 관련해서 어제 이재명 대표가 한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을 그 무슨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거기 비난하는 포스터를 만들어 가지고 그런 거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저쪽에서 그 변복시켜서 파견한 그런 사람들이 한 거 아닐까? 저쪽이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가만히 있냐? 저쪽이 공격을 하면 분열 시작 이렇게 헤드라인이 잡히겠지만 거기에 대항을 해서 언급을 하고 반격을 하면 다음 꼭지는 이렇게 됩니다. 갈등 격화 곧 분당될 듯 이렇게 나가지 않겠어요. 그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냐? 문제가 악화되는 빌미만 되는 거죠. 이재명 대표의 말 중에서 저쪽이 2번 등장해요. 근데 그 저쪽은 다른 것 같아요. 첫 번째 저쪽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변복을 해서 파견을 한 저쪽이에요. 김연아 전 의원님, 이 저쪽이 어디로 들리십니까? 누구를 얘기한 걸로 들리십니까? 첫 번째 변복이라는 변복. 표현을 쓰셔서 첫 번째 저쪽은 저는 뭐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민주당원으로 가장을 해서 온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들었어요. 그럼 그건 이관계인가요? 아니 그랬는데 중간 말을 이렇게 쭉 펴나가는 걸 보시면 예. 이 저쪽이 예. 이 저쪽에 대항해서 우리가 뭔가 반격을 하고 대응을 하면 예. 분열 시작이다. 분열이라는 말은 사실은 내부에서 얘기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저쪽은 제가 봤을 때는 결국 내부에서 본인을 지지하지 않는 일명 우리가 말하는 비명계를 일컫는 게 아닌가. 처음에는 애둘러 부드럽게 여기 얘기하다가 보시면 빨간색 저쪽이 있고 파란색 저쪽이 있어요. 지금 이게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저는 처음엔 다른 것처럼 들었는데 뒷얘기하고 함께 보면 결국 내부에서 본인에 동조하지 않고 내부. 본인을 편들지 않는 사람을 저쪽이라고 지시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저 포스터 나온 지가 오래됐죠. 예. 언론의 회자가 많이 됐습니다. 예. 아무리 본인의 수사와 재판 때문에 바쁘다고 하지만 저는 저거를 못 봤을 리는 없어요. 그 공보실에서 당대표한테 매일 언론에 나온 것들을 이렇게 올려 보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마치 못 본 사람인 것처럼 이게 시치미를 떼면서 그런 게 있었다라고 하지 않냐라고 하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라는 표현을 쓰죠. 참 비겁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뭐가 됐든 간에 본인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에 대해서 저런 식의 포스터가 나온 거에 대해서 누가 했던 간에 저거는 잘못된 것이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를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 안 하죠. 그런 얘기 안 하면서 저쪽 탓하고 변복 탓하고 남 탓하는 거죠. 전형적인 이재명 대표의 어떤 스타일입니다. 뭐 얼마 전에 그 전 비서실장이 죽은 것 갖고도 애도를 얘기하기 전에 검찰 탓을 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비겁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지금이라도 이게 정말 걱정거리라고 생각하신다면 더 단호하게 대응하셔야죠. 그런데 저 당원들하고의 방송에서 이낙연 대표도 좋은 분이다. 우리 당이 배출한 좋은 분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렇게 비난이 나오니까 저 웃음 보셨나요? 저는 약간 좀 섬찟했습니다. 저런 걸 되게 즐기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앞에는 변복이니까 변복은 우리 편이 아니란 뜻도 돼요. 뭔가를 가장에 따라서 저쪽인데 이쪽 저쪽은 그러니까 당 안에 얘기를 해서 저쪽에 공격하면 분열 시작. 그러니까 내부의 저쪽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저쪽을 놓고 오늘 언론들은 이게 비명계를 저쪽으로 지칭했나 보다 이런 분석을 내놨는데 신지호 전 의원님. 만약에 비명계를 저쪽으로 지칭했다라면 본인 스스로 약간 거리감. 그러니까 이쪽의 반대말이 저쪽 아닙니까? 스스로 거리감의 속내를 드러낸 겁니까? 이거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지금? 뭐 정치라는 게 사실 뭐 총칼만 안 들었지 그 전투 아닙니까? 전투고 전쟁인데 그 피하 구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피하 구분. 피하 구분인데 그러니까 저는 뭐 저 빨간색 저쪽은 뭐 국민의힘 쪽을 가리킨 거고 파란색 저쪽은 뭐 비명계를 가리킨 거고
뭐 그렇게 썼을 수도 있겠다. 근데 이재명 대표의 언어 습관이 참 묘하구나. 참 묘하구나. 이게 뭐 그쪽 정도는 모르는데 저쪽 하면 더 멀거든요. 이쪽은 여기고 그쪽은 한 요 정도 되는 겁니까? 그럼 저쪽은 그렇죠. 저만큼입니까? 그쪽은 뭐 제3자, 제3지대에 있거나. 근데 이쪽 저쪽 하면 그거는 PR거든요. 이쪽 저쪽. 네, 이쪽 저쪽. 보통 우리가 우리 언어 감각으로 이쪽 저쪽. 이쪽이 우리 편이고 저쪽이 남이죠. 그러니까요. 근데 비명계를 저쪽으로 한다. 네, 그거는 굉장히 독특한 언어 습관이고 본인은 개딸들에게 자제를 호소하면서 이게 당의 자해 행위다 하는데 굉장히 독특한 언어 습관을 갖고 있는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영주 전 의원님, 이 논란이 됐던 이 수박 칠적 포스터요. 이거 지금 민주당에서 고발 조치를 검토한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고발을 하려면 뭔가 특정돼야지, 누가 했는지 특정돼야지 하는 게 보통 아닙니까? 그럼 특정을 했다는 걸까요? 아닌 걸까요, 이게? 그러니까 특정하기 쉽지 않은데 아마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변복시켜 다른 사람이 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변복, 그걸 색출해내야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과연 재발등을 찍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과거에도 뭐 민주당 안에서 그 뭐 색출하자 이렇게 했다가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자기 발등을 찍었던 경우도 있는데 지금 문제는 이게 고발해서 색출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태도요? 실적에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가 있으면 저렇게 웃으면서 변복해서 어떻게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할 부분이 아닙니다. 그건 굉장히 심각하다는 저는 거죠? 매우 심각하게 봤어요. 그리고 제가 직접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한 언론에 얘기했을 때 민주당 의원이 전화해서 정말 저거는 왜냐하면 아무리 본인이 강성이라 하더라도 정말 정상적인 민주당의 당원이라면 뭐 그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과 같은 당내의 대통령을 지내신 어른을 적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사실은 매우 상식 바뀌고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강한 톤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주적으로 된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이낙연 지사는 미울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장동도 꺼냈고 뭐 그런 부분이 있다고 쳐도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의조로 이렇게 누가 했든 간에 하면 안 됩니다. 만약 했다 그러면 당윤리위원회 고발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강경하게 해야 되는데 웃으면서 변복해서 우리를 뭐 말하자면 뭐 우리가 안 한 것을 마치 우리가 한 것처럼 그렇게 누군가 노략질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지 않은 태도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어제 당원들과의 대화가 참 많은 얘기걸 지금 남겨놨네요. 지금 뭐 아까 빨간색 저쪽과 파란색 저쪽 이거 우리 제작진이 일부러 색깔 좀 칠해놨어요. 그렇게 추정이 된다라는 거죠 지금요. 근데 저쪽이라는 표현, 글쎄 아까 신지호 전님은 그쪽보다도 저 멀리 있는 게 저쪽 아닙니까? 뭐 이렇게 설명도 해주셨어요. 그 어감에 대해서. 근데 그런 표현을 어제 좀 자주 썼거든요. 자, 이런 상황에서요 오늘 이재명 대표 더 미래,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에서 이 최대 규모의 의원 모임이죠. 오늘 간담회가 좀 있었거든요. 그 자리에서 한 얘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계호 의원이 한 말도 있습니다. 두 가지 내용을 좀 묶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 나름은 이제 우리 의원님들과 이제 대화할 시간을 많이 가져보려고 노력했는데 절대적으로 그 소통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당 지도부하고 우리 의원님들 사이에 뭔가 이렇게 실선은 아니지만 점선 같은 게 좀 쳐져 있는 그런 느낌, 소통이 충분하지 않다는 그런 느낌들이 많이 왔습니다. 오늘도 우리 더 좋은 미래 우리 구성원 여러분들의 말씀을 좀 허심탄회하게 듣도록 하고 저도 평소에 하고 싶었던 말씀들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이 많아지는 올 연말쯤에 이재명 대표는 스스로 물러날 것이고 그러고 나면 비대위 체제가 꾸려져서 총선 치르게 될 거다. 전망은 그렇더라고요.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일리 있고 사실에 가까운 얘기 아니겠습니까? 저도 뭐 그와는 약간 결이 다르긴 합니다만 이재명 대표께서 내년도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어떤 일이든지 반드시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하신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내년도 총선 승리가 모든 당력이나 또 정치적 입장이나 처신이나 이런 데 있어서 가장 큰 판단의 기준이기 때문에 예. 그런 측면에서 어떤 게 유리하냐 이걸 보고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해 나가시겠죠. 김영주 전 의원님,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지금 민주당 지도부가 잇따라 의원들 만나고 있어요. 이른바 아까 혹시 모르게 정확하진 않습니다. 저쪽으로 표현된 비명계 인사들도 자주 만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도 간담회를 의원들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 정도로 지금 당의 위기라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위기라고 지금 뭐 언론들은 표현하는데 이 정도로 수습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재명 대표도 또 더미래 구성원들도 예.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하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속내는 한 구석에 지금 있는 거예요. 바로 꺼내놓지 직전에 않고.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한다고 했지만 어제는 저쪽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허심탄회한다는 분이 예. 저쪽이라고 얘기하고 변복을 얘기하면서 어떻게 허심탄회 이미 선이 꺼져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실제적으로 보면 지난번에 그러면 그야말로 170표를 그야말로 한 목소리로 딱 부결시키고 난 다음에 그야말로 어떤 그 이재명 대표가 자연스럽게 소프트 랜딩하는 방식 가야 되는데 결국에는 30명 되는 분들이 고민을 한 거 아닙니까? 아니 이재명 대표가 그와 같은 우리가 생각하는 나름대로 방금 이계호 의원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갈까? 예. 퀘스천 마크가 있었기 때문에 고민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더 미래도 그와 같은 전략적인 모습으로 굳이 미리 우리가 부딪혀서 싸우는 모습보다는 서서히 이렇게 자연스럽게 예. 소프트 랜딩할 수 있는 부드러운 플랫폼을 만들자라는 아주 전략적인 대화를 하고 있다. 갑자기 충돌해서 쪼개지면 서로 대책이 없다 이겁니까?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간에 지금 간보기 시기에 들어가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 저는 아마 4월 중하순에 있을 뭐 예. 여야가 모두 치러지는 원내대표의 교체 그런 시점 그리고 4월에 그 전주 보궐선거 이런 시점이 어느 정도 이렇게 분위기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사람이 뽑히는 새로운 사람들이 뽑히는 거잖아요. 경선 어떤 선거를 통해서 그 시점이 뭔가 변곡전 분위기를 바꾸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신데 방금 전에 좀 들어온 소식인데요. 6시 조금 넘어서요. 이재명 대표가 SNS상에 올렸는데 방금 저희가 다뤘던 정치와가 다뤘던 주제와 관련돼 있는 건데 내부 공격이 가장 큰 리스크다. 그러니까 이것도 당부사항을 조금 더 톤을 높였네요. 내부 공격이 가장 큰 리스크다. 그러니까 자제해 주세요라는 걸 조금 수위를 높여서 입장을 냈다 그러네요. 이 당부를 내리는 이 수위를 높이기 참 어렵네요. 이게 뭐가 조금씩 올라가는 것 같긴 하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뭐 정기남 교수님 등등등이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라고 이 방송에서 계속 지탄했거든요. 글쎄요, 그걸 들으셨는지 아니면 다른 데서 듣고 왔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조금 더 수위가 높은 당부를 했다 그러네요. 방금 전입니다, 지금. 자, 김연아 전 의원님. 방금 영상에서 들었는데 이계호 의원이 나와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계호 의원이요 얼마 전에 민주당에서 공천제도 TF라는 걸 만들었죠. 그리고 거기에 비명계로 간주되시는 속하는 분들이 많이 되고 그 TF에 참여를 하세요. 근데 그중에 TF 단장이 이계호 의원입니다. 근데 이계호 의원이 질서 있는 사퇴, 질서 있는 퇴장 얘기를 꺼냈거든요. 근데 이거 질서 있는 퇴장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지금? 쉽진 않죠. 그러나 이게 정치가 말로 하는 싸움인데 예. 안 된다고 해서 계속 포기하고 입 다물고만은 있을 수 없는 것이 지금 민주당 내부의 속사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름대로 이재명 대표는 비명계의 어떤 잡음을 잠재우려고 이 공천 TF를 띄운 것 같아요. 근데 뭐 굉장히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TF가 또 다른 스피커가 돼서 비명계의 어떤 의진, 이재명 대표의 질서 있는 퇴진, 질서가 있을지 질서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원하는 건 큰 물리적 마찰 없이 그만둬줬으면 하는 것이 이제 비명계의 지금 입장인데 저는 조금씩 이 대표의 어떤 내부 공격에 대한 얘기가 강도가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비명계도 여기에 대한 대응을 강도를 높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질서 있는 퇴진이라고 얘기하죠. 앞으로는 질서 있는이 빠지고 퇴진이 강하게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그 강한 기싸움을 하고 있어요. 김영계와 친명계 간에. 만나서 표정으로는 웃는 얼굴로 악수하지만 예. 저는 정말 영혼 없는 악수라고 생각하고요. 아마 속으로는 엄청난 기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지금 방금 했던 이재명 대표의 그런 강도 높은 자제 명령. 아니 자기가 좀 바뀔 생각은 안 하고 지금 남만 바꾸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상대방이 양보할 수 있겠어요? 예. 나도 양보 못하죠. 나도 양보 못할 테니까 당신이 바뀌어라. 당신이 바뀌는 건 뭐냐? 나가달라는 거죠. 저는 뭐 앞으로 정말 볼만한 전쟁이 될 것 같습니다. 악수라고 웃고 있지만 진정성은 아닌 것 같다. 겉으로만 그런 것 같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지금요. 그런데요, 지금 이게 민주당과 관련해서 그런 얘기 하셨는데 오늘요, 국회에서 그런 비슷한 모습이 아마도 그런 평가가 있을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음 주제가 그와 관련돼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주제 제목이 이렇습니다. 협력 외쳤지만 악연인 김기현 이재명 잘 될까? 그러네. 악수하고 있어요. 이 악수하고 지금 웃고 있죠? 근데 웃는 게 참 활짝은 아무리 봐도 아닙니다. 활짝 웃는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이요.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 회동의 모습 그리고요. 뭐 회동한 데 약간 설명도 있었거든요. 관련 영상 묶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자주 찾아뵙고 또 시간 되면 찾아오시기도 하면서 협의 대화 채널을 계속해 나갔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여야 간에 구성해서 시급한 경제 현안들, 민생 현안들을 한번 함께 논의해 가기를 기대하고요. 공고파직이나 위리안치처럼 좀 거친 설전도 있었다는 언론 보도들 많은데 오늘 말씀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이거 예전에 그 봉급파직하고 남극섭이 위리안치 한다고 그랬더니 막 웃으시던데요. 제가 그래 웃으시던데. 후보 시절에 서로 경쟁하던 시절하고 달라서 당 대표가 되면 서로 지켜야 될 선도 있고 또 소통과 공감을 넓히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니까. 신주호 전 의원님, 뭐 서로를 향해서 위리안치 해야 된다. 죽음의 그림자가 보인다. 뭐 이렇게까지 글쎄 이게 뭐 악담 수준일까요? 무슨 말일까? 하여튼 굉장한 날이선 얘기를 주고받아서 뭐 악연 이렇게 소개가 되는데 오늘 만났습니다. 그런데요, 김기현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격주로 만나자고 일단 제안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뭐 협의체 비슷한 이런 것도 좀 해보자 했는데 이거 격주로 만나서 잘 될까요, 협력이? 그러니까 과거에 뭐 어떻게 험한 말을 주고받았는가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정치인들은 뭐 지금과 앞으로의 필요가 있으면 과거에 뭐 얼굴을 붉혔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가까워질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요, 2주에 한 번씩 만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뭔가 이제 달라지는 모습들, 그다음에 이제 좀 정책을 두고 민생 현안을 두고 머리를 맞대고 여야가 뭐 함께 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좀 본인이 대표 취임하면서 그 좀 뭔가를 바뀐 모습으로 연출하고 싶은 그런 저는 욕구와 또 그런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 저 격주에 한 번씩 있는 장을 그런 아까 비상 경제 뭐 민생을 위한 그 좋은 아이디어예요. 저는 진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단 저기서 뭐 이재명 대표의 뭐 검찰 수사 사법 리스크는 현안이 될 수가 없겠죠. 그렇겠죠. 민생인데요, 민생.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저는 뭐 못할 것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대표가 돼서 뭔가 야심차게 보여주고 마음이 큰 대표. 그리고 뭔가 내부적으로 정치적으로 위기 상황인데 이거를 극복을 민생으로 하고 싶은 대표. 생각에 따라서 뭔가 맞을 수도 있겠는데요. 근데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아까 자막도 나갔지만 오늘 만나서 웃었지만 이게 웃는 게 웃는 건지 약간 뭐 이렇게 표현도 좀 돼 있습니다. 상황입니다. 자, 국민의힘 내부로 좀 들어가 보죠. 최근에 당직 인선이 있었죠. 그 앞서서 최고위원들, 그러니까 지도부가 구성됐는데 이와 관련해서 약간 쓴소리들을 내놓으신 분들이 오늘 있었어요. 그 내용 좀 묶었습니다. 들어보시죠. 문자 그대로 연포탕을 김기현 후보 때 또 당선되고 나서도 그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뭐 열고 보니까 이제 연포탕 안에는 뭐 낙지가 없었다. 뭐 이런 얘기가 저는 대체적인 얘기고
또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과 조직과 그리고 인선 또는 뭐 공천 이런 것이 현안 문제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서는 진짜 연포탕을 생산하면 된다. 새 지도부가 꾸려지고 당직 인선도 거의 완료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는 조금 희망을 얻진 않으세요? 나는 이 모습을 갖다가 보면은 역시 막 대통령의 의중이 그냥 다 반영이 된 형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저게 과연 내년에 총선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냐 없느냐는 굉장히 회의적이에요. 내년에 공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내포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전당대회가 치러졌고 월요일 날 첫 인선이 있었고 그랬죠. 첫 인선이에요. 예. 내일 최고위에서도 이제 후속 인선이 있을 것 같고요. 아, 후속 인선이라고 말하면 지명직 최고위 나머지 한 자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명직 최고위원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유승민계, 이준석 전 대표와 가까운 분이 됐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두 명은 쓴소리, 뒤에 한 명은 의미 있다. 이렇게 분석이 나왔단 말이에요. 김영주 전원님. 네. 왜 이런 평가 나온 건지. 그리고 그러면은 앞에 쓴소리, 김기현 대표는 좀 억울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뭐 불가피하거나 필연적인 기결이다 그렇게 봅니다. 필연적이다. 예, 우선 뭐 처음부터 전당대 이전부터 예정돼 있는 김기현 대표의 당 대표를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가 말하자면 그 친윤 당을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가 표면화됐고 구체화됐기 때문에 뭐 이철규 의원을 통해서 아예 어떤 친문 1세계 당의 어떤 리모델링이 시작됐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김기현 대표가 앞으로 자기 정치적 비전이 뭐 향후 대통령 후보가 되든지 뭐 이런 자기 고생한 것도 인지도 때문에 고생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제 당직 인선에서 뭘 나타내고 있냐 하면요. 결과적으로 박승민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자기가 그동안에 이렇게 정치하면서 이제 자기가 당대표로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뭐 보답해주는 인선밖에 안 남았다. 즉 대통령의 힘 플러스 자기 보답 인사로 끝났다. 그리고 조금 면피성 몇 개를 주면서 조수진 의원의 얘기처럼 데코레이션 하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불가피하고 필연적인 즉 이 지금 새로운 당대표가 미래의 진정한 국민의힘의 비전이고 뭐 차차기든 차기든 말하자면 대통령 후보감이었다면 좀 더 광폭의 인선을 하자 그랬을 거예요. 지금은 그냥 자기가 마무리로서의 자기 평소에 자기를 도와줬던 사람들 인선하고 끝나는 겁니다. 평가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보면은 내부에서도 약간 쓴소리가 나오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표현이 그거예요. 연포탕을 끓인다고 했는데 보니까 낙지가 없더라. 낙지 빠진 연포탕 아니냐. 이 표현이 글쎄요. 뭐 누구는 맞다 누구는 아니다 그런데 귀에 쏙 들어오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낙지가 없더라. 그 안에.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요. 얼마 전에 김재원 최고위원이 사실 정광훈 목사와 만났을 때 한 이 발언이 큰 논란이 됐거든요. 그런데요. 이게 또 뒤늦게 알려지는군요. 김기현 대표도 과거에 정광훈 목사와 관련된 얘기를 했다 그러네요. 그게 오늘 좀 막 회자가 됐는데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기현 대표님은 이제 지나간 딜 얘기를 하자면 저한테 전화를 와서 목사님, 하여튼 목사님 말씀 잘 듣겠습니다 해서 몇 번 전화를 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제가 뭐 여기에 김기현 대표한테 개입을 안 해도 당선은 될 겁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고 독재 권리가에서 폐악한 정권하에서 겁이 나서 두려워 떨 때 이 사연을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반드시 이 폐악한 권력을 심판할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오늘 이 폐악한 정권, 독재 정권을 향해 외치는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가 저는 정광훈 목사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재명 대표가 오늘 페북에다가 김재원 의원이 징계해야 된다, 그리고 김광종은 해임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어떻게 모르겠습니다. 김재원 의원 말은 뭐 본인이 잘못했다고 사과를 한 상태고 그다음에 김광동 의원도 북한군이 개입한 것은 없다고 이야기했고 북한이
개입했느냐와 북한이 영향을 미치려 했느냐도 조금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맥락을 정확하게 본인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는지 그것이 사실관계에 기반한 건지 전혀 아닌 건지 그런 걸 더 보고 따져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정기현 교수님, 정광훈 목사, 여당 내에서 그렇게 막강한 겁니까? 그렇다면 왜 그런 겁니까? 어떻게 판단하세요, 지금? 막강한지까지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만 저는 정광훈 목사가 대표되는 이른바 우리 사회 극우 세력이 저는 국민의힘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는 과정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전당대회 등등등에서 어떤 그렇습니다.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상당한 당원 가입을 통해서 책임 당원 가입을 통해서 정광훈 목사 세력이 이미 당원으로 등록했다는 얘기들이 여러 보도를 통해서도 있었고요. 자, 김기현 대표 물론 뭐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고는 얘기 들었습니다만 지금 연설하는 모습을 보면 뭐 거의 뭐 전도사 또는 목사님 수준으로 말씀하시는데 자, 극우 세력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지역주의입니다. 이른바 반호남입니다. 자, 두 번째, 색깔론입니다. 야당을 좌파 정당으로 규정합니다. 이런 극우 세력들이 이미 국민의힘 속에 어느 정도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저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왜? 그 현상이 저는 이번에 김재원 최고위원을 통해서도 저는 나타났다고 보여집니다. 자, 정광훈 목사의 역할과 어떤 세력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자, 수석 최고위라는 분이 대통령이 광주에 내려가서 했던 얘기를 거의 뒤집는 이른바 망언 아닌 망언을 하게 됩니다. 저는 왜 그러면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뭐 유수한 대학에 명석하고 방송 출연을 통해서도 본인 얘기가 어떻게 공개될지 뻔히 아는 분이 왜 그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저는 정광훈 목사 앞에서 본인의 속내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말 실수가 아니라 이미 국민의힘이 앞으로 가는 방향, 극우화의 길로 어느 정도 저는 접어들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밖에는 의심할 수 없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좀 분명하게 이 당이 선언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이를테면 김재원 최고에 대해서는 분명한 사과와 경고라든지 윤리 징계를 한다든지를 통해서 의지를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요. 저는 이 앞으로 총선을 앞두고 양대 당이 민주당이 됐든 국민의힘이 됐든 지지층 또는 뭐 극렬 좌파가 됐든 구급파가 됐든 이 지지층에 의존하기 시작하면 저는 패배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중도층 민심은 떠날 수밖에 없다. 그런 면에서 국민의힘에 저는 반성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김연아 의원님, 김재원 최고위원 사실 그 발언에 대해서 좀 죄송하다고 했었는데 그 앞서서는 약간 덕담한 거다 이렇게 설명했거든요. 방금 봤던 벌써 몇 년 지났네요. 김기현 대표의 어떤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뭐 선지자 뭐 이런 얘기 꺼냈거든요. 이것도 그냥 그 자리에 필요했던 그냥 덕담 이렇게 좀 보셨나요? 아니면 어떻게 좀 느끼셨습니까? 근데 이제 김기현 대표 영상을 보니까 저 때가 2019년 김기현 대표가 울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사실은 아주 억울한 상황을 지금 힘든 시절 맞게 되죠. 그리고 저 아마 지금 그 외모를 보시면 알겠지만 머리를 삭발하고 나서 이제 막 머리가 올라오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 때가 조국 관련된 사태로 막 전국이 들썩일 때였는데 저 당시에 초기의 정광훈 목사는 저는 뭐 지금의 정광훈 목사하고 좀 달랐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김기현 울산시장 입장에서는 저 자리에서 문재인 정권에 대한 극악무도함 같은 것들을 외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던 배경이 있다고 봤을 때 저거를 지금 김재원 최고위원의 발언과 같이 묶어서 설명하는 것은 좀 경강부회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결이 다르다.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지금 뭐 김재원 최고의 경우에는 어쨌든 사과를 하셨다니까 저는 뭐 그건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지금 우리가 호남표를 얻기 위해서 5.18 정신을 넣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이제 우리가 뭐 정광훈 목사를 위시한 그 세력들에 대해서 뭐 손을 내밀고 같이 간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저는 이제 정치라는 게 어차피 상대당을 대변해서 나머지 사람들을 다 모으는 규합이니까 저는 뭐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걸 민주당이 비난할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민주당이 이렇게 우리가 굉장히 한쪽으로 치우친 사람들을 끌어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 민주당 안에 이건 뭐 극좌도 아니고 뭔지 모르겠지만 개딸 세력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 반대편에서는 뭔가 규합되기 위해서는 이런 행동이 있는 거니까 뭐 민주당이 할 얘기인 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팬덤 정치가 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뭐 이재명 대표는 팬덤 정치가 새로운 정치의 패턴이다, 트렌드다 얘기하지만 결코 이것이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고 양쪽 다 이렇게 양극단으로 몰리는 정치 세력에 대해서 조금 더 화해하고 결합할 수 있는 노력들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재원 최고는 사실 본인 당선되고 나서 찾아가서 만나서 뭔가 얘기를 했는데 그게 지금 그냥 탈이 나서 사과를 하고 뭐 원내대표까지 설명을 하고 뭐 이런 상황까지 왔어요. 어떻게 보면 당에 부담을 준 것만은 분명히 좀 보입니다. 자, 다음 마지막 주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제 제목은 위아래 두 개가 있네요. 밑에부터 볼까요? 잠룡들 알게 모르게 기지개 켜고 있나? 위에는 여당 후보 44%, 야권 후보가 43%.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뭐 선거가 있었나요? 왜 이런 수치가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자, 다음 화면으로 이 내용을 좀 소개해드리죠. 자, 최근에 이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이거 굉장히 마음이 급한 여론조사군요, 지금. 차기 대선 관련해서 누가 괜찮습니까?를 물어본 여론조사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일단 이재명 대표가 제일 높죠? 37% 좀 넘어요. 그리고 뒤에 보면 한동훈 16.4, 홍준표 7.2, 오세훈 7.1, 원희룡 5.6, 안철수 4.2, 이낙연, 유승민 이렇게 나와요. 여기 특징 보시면 일단 가운데는 여권 인사들, 그리고 양 끝으로만 야권 인사예요. 그리고 여기 뭐 회색이 있죠? 이거 여권입니까? 뭡니까? 여기는 하여튼 회색으로 지금 정부 강요라서 이렇게 해놨나 본데 이런 조사 결과 나왔는데요. 여기서요. 3명의, 특히 요 여권에 속하신 분은 3명의, 최근에 주목받는 3명의 목소리를 준비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체포동의안은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법원의 심사를 받게 해달라는, 즉 판사 앞에 나오게만 해달라는 요청입니다. 수많은 이원의 공범들 그리고 다른 모든 국민들이 따르는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시스템에 따라달라는 요청입니다. 어떤 결정이 2023년에 대한민국의 상식과 법에 맞는 것인지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준법투쟁이라는 이름으로 당해봐라 라는 식의 몽리를 부리고 나오는 상황입니다. 남의 불법이 나의 불법을 정당화하진 않습니다. 일방적인 요구사항을 불복하지 않는다고 몽리를 부리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법을 고칠 것은 고칠 것이고 법을 집행할 것은 집행할 것이고 관행을 고칠 건 고칠 겁니다. 북한이 전술 핵무기 소형 경량화에 성공을 해서 정확치 않지만 적어도 몇십 기의 핵탄두를 가지고 있다는 게 이제 정설처럼 굳어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서울시도 언제까지나 그런 그 한반도 비핵화라는 명분에 얽매여서 스스로 핵 개발을 하는 것을 자제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는 이제 더 이상 국민들을 설득하기가 힘든 시점이 왔습니다. 영상이 나가는 동안 패널분 네 분께 질문을 드렸어요. 지금 차기 지도자로 꼽히는 이 여론조사에 물망에 오른 이 이름 가운데 나는 이 인물의 장래가 가장 궁금하다. 한 분씩 꼽아달라고 그랬거든요. 자, 김연아 전 의원님, 한동훈이라고 썼습니다. 이유 좀 얘기해 주시죠. 저는 정말 한동훈 장관이 그 세간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정치를 하실지 안 하실지 그게 정말 궁금합니다. 저는 안 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굉장히 제 개인적인 생각을 담고 있는데요. 예. 정치를 하시는 것보다 지금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런 법질서를 확립하는 문제, 또 예전에 법무부 장관은 다르게 어떤 정치적인 면을 강조하는 국회 입장에서 법적 사실을 갖고 반박하는 그런 모습들 많은 국민들에게 저는 감동을 줬는데요. 예. 과연 이런 분이 감동을 주는 그냥 국무위원으로 남을지 정치로 갈지 저는 이 부분의 장래가 제일 궁금합니다. 특히 아직 한 번도 정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적이 없는데 여기 차기 대선 후보에 올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분이 이런 인기에 흔들려서 뭔가 할 건지 아니면 그런 것하고 관계없이 본인의 뜻대로 본인이 하고자 하는 걸 할 건지 정말 좀 그런 부분이 기대가 됩니다. 김연아 전 의원님 말씀을 가만히 들으니까 분위기는 안 나오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약간 이런 분위기로 말씀하신 것 같네요, 지금요. 지금 김영주 전 의원님하고 정기랑 교수가 안철수라고 썼거든요. 안철수 의원 관련된 화면이 하나 있어요. 최근에 어디가 있는가 물어보신 분도 있거든요. 찾았습니다. 창원입니다, 오늘. 뛰고 있습니다. 마라톤 연습한답니다. 마라톤 나가기 위해 체력 기르는 중, 몸 만들기 하고 있답니다. 창원에서 지금. 그리고 곧 또
뭐 경상도 쪽, 뭐 경북으로 넘어간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오늘 오전 창원에서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뛰고 있네요, 정말로. 자, 김용주 전 의원님께 안철수라고 꼽으셨는데 궁금한 게 그럼 굳이 생각하실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 당장 내년 총선은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안철수 의원이?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내년 총선에 자기 지역구를 수호하고 이겨낼 수 있는가. 그것이 가장 큰 첫 번째 관문이고요. 예. 뭐 그동안에 어쨌든 이번 그 전당대회에서 나름대로 선전했다고 저는 봅니다. 다만 막바지에 가서 그것을 뭐 여러 가지 어떤 당내에 뭐 내부 고발 이런 것들이 악재였다고 보긴 합니다만 어쨌든 김기현 대표하고 비교했을 때 인지도 차원에서는 압도적이었다. 수도권에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는 만약에 한동훈 장관이 미래 정치에 큰 어떤 후보군으로 등장하지 않는다면 저는 다음 국민의힘에서의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는 안철수다 그렇게 보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번 총선이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되고 있겠다. 그럼 총선을 위해서 벌써부터 몸을 만들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렇게 뛰면서 뭐 이런 모습이 올라. 분노를 조절하고 있는 거겠죠. 뛰면 다른 생각이 잊혀지니까. 지금 저 정기랑 교수님 있는데 우선 신지호 전 의원님은 차기 주자 중에서 골라달라고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이름을 써놨어요. 이거 왜 그러셨습니까? 지금 저 취임 1년도 안 됐는데 차기 주자 얘기하는 게 저는 의미가 전혀 없다. 아까 제가 여론조사가 너무 성급한 거 아니냐 그 말씀을 그리고 드렸는데. 뭐 여론조사는 자유니까요. 우리 뭐 언론이 하고 싶으면 하는 건데 좀 저 이렇게 5년 임기 대통령인데 1년도 안 돼가지고 벌써부터 이거 가지고 여론조사하고 이거 가지고 토론하자고 그런 건 저는 정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 지금 그걸 질문을 거부하셨네요 지금. 근데 제가 이거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 제가 윤석열 이렇게 썼냐 하면요. 이제까지 저 87년 이후에 정권 재창출에 성공한 정권을 보면요. 일단 그 현직 대통령이 어느 정도 집권 후반기에 지지율을 유지해야 됩니다. 일정한 정도. 그게 필요 조건이에요. 충분 조건은 뭐냐면 그 현직 대통령과 어느 정도 케미를 맞출 수 있는 그 집권 여당 후보. 이게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이 어느 정도 후반기에 안정적인 지지 기반 구축해야지 저는 뭐 그 다음 주자도 정권 재창출도 가능하다. 그런 의미에서 썼습니다. 정기랑 교수님께서는요, 뭐 안철수 쓰셨는데 뭐 그거 포함해서 이걸 좀 설명해 주세요. 지금 아까 봤던 이 여론조사 결과를 조금 더 분류를 하면은 여권으로 간주되시는 분의 합이 44예요. 야권으로 간주되신 분이 43 비슷합니다. 그런데 야권은 한 인물에 편중돼 있어요. 반면에 여권은 분산돼 있습니다. 자, 이거 무슨 의미일까요? 이거? 원래 여권 입장에서는 이제 분산 투자가 더 유리할 수 있죠. 그러나 역시 이제 야권 입장에서 보면 이재명이라고 하는 확실한 카드가 있다라는 거. 확실한 카드다. 그러나 이제 이 카드가 만약에 지금 위기잖아요. 위기에서 극복하지 못했을 때는 오히려 이제 이 어떤 혼돈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다. 소위 백가쟁명처럼 군웅할거 시대가 올 수도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저는 여론조사 지표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신조 의원님 말씀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이 시점에서 차기주자 선호도 조사 정말 의미 없는 일이다. 자, 저는 용산 대통령실에 보면 대통령실에서 본다면 어찌 보면 괘씸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나올 수 있다 2년 차에 무슨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냐. 저는 이럴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만 자, 저는 여기에 안철수라고 썼습니다. 안철수 후보를 쓴 이유는 제가 안철수를 지지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쓰면 또 시청자들이 제가 안철수 지지자라고 그래요. 그런 건 아니고 오히려 이 정치인은 벌써 13년 차입니다. 자, 무소속에서 시작해서 민주당, 중도 보수정당, 이제 국민의힘까지 왔습니다. 이제 안철수는 뿌리 내려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주자일 뿐입니다. 뿌리 언제 내리나 그게 궁금해서 쓰셨군요. 이름을요. 도대체 뿌리를 언제 내리나 이게 가장 궁금하셨답니다. 알겠습니다.